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무사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무사는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그리고 여의도에는 장갑차 등의 기계와 사단을 넣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당시에 특정 인사에게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광화문의 공수여단, 여의도에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와 부대, 이게 70년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얘기란 말이죠. 그 지난해 3월 10일 날이죠.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던 날이 그때 이제 작성된 문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이제 공개한 예. 건데 방송에 보도된 건데 위수령도 검토하고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파면이 결정되지 않으면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예. 시민들이 청와대에 진입할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 문건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예. 작성 주체는 기무사, 기무사령 부잖아요. 기무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 알려진 이런 보안부대예요. 보안사. 네. 예. 보안사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건데 위수령을 검토하고 또 계엄령까지 검토했고 그리고 발포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물론 이제 극단적이고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뭐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 당시의 상황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촛불 집회가 한 건의 폭력도 없었어요. 몇 달 그럼요. 동안 진행되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그 진행 당시에도 아주 평화적인 시위다라고 전 세계가 주목했죠, 인정받았던 그때. 건데 정말 이 지금 그때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 시위가 극단적으로 사회에 아주 극심한 질서가 무너질 수 있겠다, 치안이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저도 뭐 사실 뭐 한 주도 빠짐없이 거기 나가봤는데, 예. 근데 군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 당시 국방장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됐느냐? 예. 보고됐다고 봐요. 기무사령부 차원에서 이걸 했겠어요.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저 이 부분도 어쨌든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예. 그때의 시대 상황 이런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인식을 군에서 하고 있었다 또는 청와대나 국방장관이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지나간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도저히 그 과거 시계를 돌려서 과거 유신 시대 때로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수령이라는 건 사실 계엄령이라는 건 지휘권을 군이 갖는 것이고 예. 위수령은 그 지역 시 군수 그리고 시장 군수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들과 협의해야 돼요. 예. 위수령과 이제 이 계엄령은 차이가 크죠.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고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유신 때 이게 발동이 많이 됐어요. 1979년도 김영삼 전 총재 제명됐을 때도 부산 마산 일원의 소요가 있을 때 이제 위수령이 발동됐었고 과거에 뭐 대학가 앞에 대학 정문 앞에 탱크가 있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런 게 위수령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수령은 지금 폐기하려고 지금 국무회의에 뭐 상정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 지금. 네, 입법 예고를 입법 했었죠. 되어 있는 상태죠. 네, 네, 네. 이 위수령 사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30년 정도 전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교수님? 지금 CG가 나가고 있네요. 위수령에 대한 설명이. 네, 저그 79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김영삼 총재를 제명을 했거든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욕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화를 내면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실은 같은 금정 김씨예요. 그 둘이 만나서 총장님 이거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다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거를 깨끗하게 처리하겠다고 제의했는데 당시 김영삼 총재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명이 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1호 제명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부산과 마산에서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고향이 예. 부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마 사태가 터졌었고 그 지역에 이제 위수령을 발동을 했으니까 그게 79년 10월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70년대 또 초반에는 이 대학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그 집회들이 많았고 저항 운동이 많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대학교 앞에다 탱크를 갖다 놓고 지금도 사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려대학교 앞에 탱크가 다 서 있는 거 또 이런 시청 앞에 탱크 서 있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는 위수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도 5.18 민주화 운동 예. 그 당시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또 79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취해됐을 때도 예.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었는데 결국 이제 그 당시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복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부의 임하는 그 국정에 임하는 태도가 이성적이라는 거죠. 그 상식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당시 복기를 해보면요. 상당히 농도 있게 많이 회자됐었어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예.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그런 규정이 나와요. 계엄령 선포. 76조에는 이제 경제 비상 대권이 나오는데 예. 그럼 왜 계엄령이라든지 걸 못 하느냐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70조 4항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국회로 봐서는 뭐 그거는 뭐 결국 통과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 시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의도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다시 얘기해서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민심의 흐름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가장 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나쁜 면을 또다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점에서 조금 이제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생각했었다. 물론 이제 방어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네. 저는 뭐 시대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 촛불 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을 그 군이 적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뭐 단정 질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이제 기무사에서 이제 작성했다는 이 문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예. 대비한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그때는 그러한 걸 상정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됐구나. 헌법농단이 있었고 국정유린이 있었고 국기문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네. 자발적으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시민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다, 폭도로 변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만한, 그렇게 예측할 만한 근거가 거의 전혀 없었어요. 네. 극단적으로 봤으면 전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요, 군의 일각일 수 있고, 이건 사실 뭐 아까도 말씀처럼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무사가 이런 정치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과거에 기무사, 보안사령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그 당시 1979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그때의 직책이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어요. 예. 보안사령관은 육군이 아니라 국군 예.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국군 보안사령관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때 합동수사본부장, 이른바 합수부장을 맡으면서 예. 권력이 집중되고 79년도 12.12 사태 이른바 하극상 쿠데타죠. 그거를 해서 육군 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이에요. 예. 정승화 육군 대장을 12월 12일 날 밤에 체포한 거 아닙니까? 예. 육군 이등병을 강등시키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은 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그런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재작년 가을 늦가을부터 작년 초겨울 작년 2월 정도 3월까지 예. 있었던 그 촛불 집회를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정말 뭐 단지 구시대적이다, 뭐 시대착오적이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한 이런 문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그런 게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두 분이 이야기 계속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거든요. 네네. 뭐 보도 통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국회가 반발할 경우에 2달 동안 버틸 수 있다. 군의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네. 보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예.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는 100%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3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 많았었잖아요. 뭐 예상을 했잖아요. 뭐 예. 이게 4대 4다, 뭐 5대 3이다, 뭐 6대 2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스스로 100% 기각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경우에 내리를 예상될 한 수 거죠. 있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예.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러한 발상과 더불어서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누구도 특히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요새 뭐 친박 비박 많이 네. 싸우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을 아주 측근에서 모셨다고 하는 친박에 있는 인사들조차도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퇴행적이고 국민들의 이러한 그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 재행되고 있었다니까 자연스럽게 국정농단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탄핵도 된 것이 아닌가. 단순한 이 문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건이 만들어지는 그 당시의 정치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시계는 70년대에 멈춰져 있었다. 아버지 시대 때 그 수많은 위수령과 그 계엄이라는 것을 자기가 젊었을 때 목격을 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이것이 오히려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비극이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는 이런 엄청난 실패를 잉태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특정 인사를 지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고 뭐 일정 부분은 지금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인물이 이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 운영 대표거든요. 예. 이 곽태선 전 대표가 오히려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장하성 실장에게 전화 받았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예.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일단 뭐 이 사람은 탈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사람 포함해서 곽태선 이 전 베어링 자산 운영 대표 포함해서 3명 다 탈락을 했는데 예.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거, 논점이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탈락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준에 따라서 탈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얘기는 예. 지금 7가지인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나중에 이제 음주운전도 포함됐고 예. 성범죄 전력도 포함됐잖아요. 5대 원칙에서 7대 예. 원칙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뭔가 하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하성 실장이 어쨌든 그 전화를 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단순하게 추천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라는 그 직책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단순한 뭐 장관급이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전화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전화를 했는 게 사실이라면 그거를 단순하게 추천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바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애매해. 청탁이냐 추천이냐의 경계도 애매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그 드루킹 특검 얘기 나올 때 그 변호사를 추천한 거다. 청탁한 거다. 처음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나중에 그게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특히 예. 이 정부가 과거에 어떤 인맥이나 학맥 이런 지역 연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적폐잖아요. 예. 지금도 낙하산 인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결론적으로 이분이 탈락했다 하더라도 장하성 실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이거는
아주 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다른 경우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 추천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건 장하군 실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거, 이 정부에서 찾아온 위상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덕담 차원이었다 했다가 3시간 뒤에 부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인사 청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천이라고 청탁이죠. 보시나요? 청탁인가요? 그 청탁이 아니라고 아주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예. 근데 보통 이 정부 들어와서 몇 가지의 아주 패턴들이 있어요. 처음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덕담이다. 아니면은 부인하고 있다가 좀 지나면 인정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뭐냐면 봐라 결국은 인사청탁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채용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승전 잘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혹독하게 인사와 관련돼서 네.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무엇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그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는 분명히 스스로가 그 청탁이라고 느껴졌다라고 할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중간중간 자꾸만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국민들은요.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태도를 보는 것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네. 태도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인정했다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리 국정운영 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지도가 높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그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위험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냐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거하고 네.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적인 또는 어떠한 연고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만 네.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 인사청탁이고 심한 얘기하기에는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위험한 일일 수가 있다. 근데 뭐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일들이 또 이제 거론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뭔가 내부에서 정확하게 인사와 관련된 윤리 규범 에스닉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 국회 차원만이 아니라 이 의원들의 윤리와 관련된 규정이요. 예. 약 한 거기는 에스닉 매뉴얼, 그러니까 윤리 규범이라고 돼 있는데 400페이지 정도 돼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돼.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거는 자기 선거 사무실에서 하라 이거예요. 네. 의원회관에서는 의정 활동과 관련된 것만 하라. 그런 것처럼 아주 생생한 예를 들어서 윤리 매뉴얼들을 청와대에서 공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원을 권유를 했을까? 그 부분은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국민연금 본부장이 국민연금 기금에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대체적으로야 뭐 개괄적으로 알 수 있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난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그 합병에서 나왔던 예. 걸 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단순하게 뭐 펀드 몇 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6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어마어마한 돈을 예. 운영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 그것을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가 본부장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본부장은 전혀 차원이 다른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거고 예.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네, 이게 붙는 수식어가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그렇죠. 붙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의 5대 아주 굉장히 큰 그 운영 자금이 큰 있거든요. 손이죠. 큰 예. 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의 국민연금은
3대 국민연금 전 세계적으로 네.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특히 이제 은퇴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복지 문제라든지 이거 다 연관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연금 자체 내에서도 사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해서 나름대로의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면 국민들이 보는 예. 거예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잘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연금이 고갈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선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 때문에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하선 전체시장이 저는 개입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예. 그러나 이에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동안 얘기했었던 정공식적인 청와대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가 네.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의 이사장이거든요. 네. 네. 이사장이 곽 대표 아까 말씀드린 베어링 자산 운용 대표 전 대표에게 사실상 내정 통보인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보면은 단순하게 뭐 그냥 이 사람을 한번 좀 추천해 보시오, 당신이 한번 지원해 보시오라고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이상의 어떤- 이상의 난 저는 뭐 나름의 어떤 모종의 그 연계가 있었다라고 볼 나름대로의 근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 정말로 이 사람을 내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에요. 이건 분명히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적당히 뭐 추천이 됐거나 뭐 청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청와대는 청탁이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청와대 이 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막연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지난 정권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상황이야 지난 정권도 잘한 거 많죠. 그렇게 따지면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기득권들 사회로 그리고 네. 기득권 동맹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게 된 이런 걸로 왔어요. 물론 이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만 절차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뭐 정치에서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모든 채용 과정. 최근에 저희 강원랜드 그 채용 과정이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같은 맥락들이거든요. 이걸 뭐 그 사안과 연계시키는 건 제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은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청와대 앞으로 반응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회로 넘어가서 어제 아주 뜨거운 이슈죠. 네네. 특활비. 특활비가 아닌데 왜 특활비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폐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될 분위기인데 별로 뭐 동참하는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예. 의원 같은 경우가 중심이 돼서 특활비라는 것은 특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1년에 한 80억 정도를 국회가 특활비를 쓰는데요. 참여연대가 11년에서 13년까지 3년 동안 그 분석을 해보니까 예. 약 그 240억 정도가 특활비로 활용이 됐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수활동과 상관없이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들한테 매달 뭐 1,000만 원 이상을 뭐 줬다든지요. 아니면 상임위원장들한테 매달 600만 원을 줬다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예. 윤리특위라든지요. 아니면 기껏해야 뭐 2, 3개월밖에 활동하지 않는 예결 특위의 그러한 위원장들한테도 수백만 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마치 이것은 제2의 월급처럼 또 중요한 것은 국회가 공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타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주머니 속에 쌈짓돈으로 생각을 하는 네. 거란 네.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우리 사전에 네. 국어 사전에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국회답다. 그러니까 국회답다는 뭐냐면 민심과 동떨어져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 예. 그래서 국회답다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지만 예. 나쁜 관행이 있지만 세 가지예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안 만듭니다. 예.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개정된 법안이 지금 10,000건 정도 해당되고 두 번째는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가 법을 안 지켜요. 지금 국회 하반기는
분명하게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15조에. 위반이죠. 예. 5월 29일 날 퇴임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5일 전에 선출하게끔 돼 있어요. 예. 안 합니다. 더 나가서는 국민의 혈세를 막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국은 국회 무용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집권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거 제도 개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해야 전면 된다. 폐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정부 발표로 이 특활비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감사원이 빨리 나서서 기관별로 철저하게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다운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도덕이 바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감사원의 감사도 지금 뭐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아까 우리 상황입니다. 김 교수가 하나 지금 착각한 게 있는데 예. 너무 아주 국회를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지금. 교수단체 대표는 6천만 원, 6천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6천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예. 있는 것이고 예. 상임위원장은 또 1,000만 원. 또 그 간사들도 아니 법사위원장이 1,000만 원이고 예. 일반 상임위원장 6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네요. 지금 저기 나오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 특활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기밀이 요구되는 뭐가 정보 기밀이 요구되니까 수사활동. 국회의원들이 무슨 그야말로 아까 기무사 얘기했지만 기무사 요원이에요. 뭘 제도 개선한다는 거 당장 폐지해야지.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지금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 일상적인 입법과 정책 개발 이런 데 필요하다. 예.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지금 노회찬 의원은 뭐 폐지 얘기를 뭐 엊그제 하던데 예. 여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폐지 얘기를 아끼더라고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왜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우리가 국민들이 못 믿느냐면은 예. 이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한 거예요. 억지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2014년도 이건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밀이 유지되는 돈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완전히 깜깜이 예산. 눈먼 돈, 예. 쌈짓돈.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그거 다 돈 주고 남은 거 왜 생활비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했고 기억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국회 무용론이 나와. 아까 국회 답답한 말씀은 저는 좀 더 못해서 국회스럽다. 예. 거기다 청원을 한다면 그런 단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공사와 형용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